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의 가면을 벗기고 또는 위선을 벗기고 본질을 보여주려고 하는 프로가 이 마키아벨리의 기본 모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외교 국방 전문가이신 김종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예. 글쎄, 조금 이건 무겁게 가는 방송이라 너무 좀 점잖았던 거 아닌가. 예, 아무튼 재밌게 해볼게요. 예.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예, 저는 그 군주론이야 다 아시지만 로마사 논고가 로마사 논고도 읽으셨어요? 제가 다 읽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이제스트 된 것만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그 저작이 훨씬 마키아벨리. 네, 맞습니다. 예, 사상의 본질이 아닐까. 그 저작이 두껍습니다, 그게. 예. 책이 두껍기도 하고 번역본이 나온 지가 불과 한 15년 됐을라나? 그렇군요. 채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오래되진 않았네요. 예. 거기에는 이제 마키아벨리가 주로 이제 공화주의 이야기를 로마 원론을 빗대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 연구자들이 군주론만 읽으면은 마키아벨리는 독재 용어자인 것처럼 보이고 로마사 논고만 읽으면은 공화주의자로 보이고 이렇게 헷갈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실 헷갈리는 인물인 건 헷갈리는 맞아요. 인물이죠. 외교라는 게 정치의 가장 이 화려한 부분인데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외교가 전문 관료들에 의한 의전 중심으로 이제 자리 잡은 듯한 그런 느낌 사실 좀 있어요. 프로토콜 외교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변화가 좀 보입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외교라는 것은 국내 정치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어요.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는 어떤 통치의 영역, 어떤 고도의 정치 행위, 이름으로써 자율성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사고가 좀 흔들리기 시작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 조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네오콘의 그 일방주의 외교가 전 세계에 엄청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서 긴급 회의가 많이 소집됐어요. 국무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세계는 미국을 싫어하는가? 이런 토론을 자주 했거든요. 훌륭한 대통령이네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그래요. 예.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퍼블릭 어페어스, 공공외교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전 세계 정부와 정부가 외교가 아니다. 세계의 시민을 상대하고 그 나라의 시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이런 외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극심한 반미 감정에 대한 반성적 그 성찰이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세계 최강대국인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가 뽑아야 된단 말이 있어요. 미국 국민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우리도 투표권 일부 가져야 되니까. 전 세계가 다 투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공공외교라는 담론이 이제는 거의 지배적인 담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마는 정상들끼리는 더 긴밀한 회담을 하고 싶어도 각자 국민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상대방에게 냉정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도 다 국내 정치. 이번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여준 모습도 특히 일본 총리. 역대 정권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정권입니다. 매우 외교 특이합니다. 문제에서도. 우리가 지금 외교 분야에서 보면은 많은 보수 진보 정권을 봤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많이 받았고 그 이전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어떤 진영을 초월해서 수렴됩니다. 정책이 외교는 수렴되는 경향이 통합적이고 수렴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화해 협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조는 누가 말해도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노태우 대통령의 유산 위에 김대중의 그 대북 포용 정책이 나왔던 거고. 이렇게 그 정권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잡아먹을 듯이 그랬지만은 사실은 역사의 흐름은 관통했던 거고 수렴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저도 많이 비판했던 정부입니다만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남북 그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많이 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자기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났던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달리 이제 그 평양의 산모 지원이라든가 영유아 지원 이런 데 굉장히 의지가 강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 후원을 받아서 그때 평양 가가지고 거의 또 측면 지원을 해준 겁니다. DJ는.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처음부터 평화를 외쳤다 그러지만 사상 최대 군비 증강과 전략 무기 도입에 아주 획기적인 그 전기를 마련해 가지고 사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무기를 역대 최대 구매 해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평균 7% 성장했으니까 국방부가요. 거기에다가 한미 동맹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북 문제도 미국 일변도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사실 그 부분 비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을 열심히 만나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정시켜 놓으면서 이제 승부처는 한미 동맹에서 결정권은 미국에게 맡긴 거잖아요, 사실. 아니 저는 이런 면에서 비판받을 점도 있지만은 그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저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려고 프랑스를 주저앉힌다든가 또는 프랑스를 견제하려고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는다든가. 원래 외교라는 것에는 이렇게 교차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렇게 보면은 쭉 수렴돼 왔다. 역대 정부의 외교 정책은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채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렴돼 왔다. 물론 실패도 많았고 좌절도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방법의 차이, 실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외교의 가치는 전 수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보면은 너무 외골수라 가지고 어떤 그 눈을 옆으로 돌린 다른 방법을 찾을 만한 여유가 전혀 안 보여요. 그건 인적 구성에서부터 그 문제가 나타났는데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김태효 그 안보실 차장은 확실히 그 사람들이 쓴 논문이라든가 어떤 주장들을 보면은 그 굉장히 어떤 그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분들입니다. 이게 대학 교재로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독보적인 분들이에요. 너무 노골적이고 뭐 제가 받아들이기엔 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저 균형감이 아예 없다. 그래가지고 저기 그 저 뭐랄까. 좀 저는 위협이라고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는 저기 진짜 전문가도 아니에요. 이 김성한 안보실장 박사 논문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다음에 그 김태효 차장은 비교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뭔 미국어를 알고 뭔 북한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얼핏 보면 정당 정치 연구하거나 제3세계 개발도상국 연구 이런 데 더 적합하신 라틴 아메리카 연구에서 뭐 권위주의 이런 거 전공인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 정치 체제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조합이 생겼는가가 기이할 정도인데 출발선은 그랬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집단으로 집단 사고화되는 계기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김태효, 김성한 이분들이 이제 그 대부가 누구냐면은 이상우 서강대 교수예요. 그분이 이제 MB 때 그 국방 선진화 추진위원장, 안보 총괄 점검회의 의장을 맡아가지고 대한민국 안보의 어떤 개혁을 하나의 어떤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그거를 총책임졌던 사람이고 그 직계가 김태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최근에 싱크탱크를 저기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서 내는 발간물들 지금 한 10년을 그 일을 해오셨는데 나름대로 한미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의 이데올로기화된 이런 어떤 그 이념적인 플랫폼들을 운영해 오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 정부의 수평이동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외교는 국익을 위한 도구인데 이걸 이데올로기라든가 신앙처럼 여긴다 그러면은 심각한 아니 물론 본인들은 그것이 전략이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겠으나 그러나 지나치게 한쪽으로 바이아스된 그리고 그 이면의 논리는 뭐냐면은 중국이나 북한하고 협력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저기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그 자체로서 존재적으로 사악하고 그다음에 대외 정책에 있어가지고 합리성을 기대할 수가 없고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응징하거나 굴복시키거나 밀어붙일 대상으로서 그래서 어떤 굴복한 양보를 받아내서 협력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하게 어떤 국제 협력이라는 본래 의미로는 이런 중국, 북한, 러시아는 상대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저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분들도 우리 흔히 하는 권위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러나 이제 동맹이라는 가치가 있고 그게 이제 민주주의 토양도 됐고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본하고 관계 개선. 이렇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일본하고 군사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일단 빨리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한일 군사 협력은 지소미아,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대북 억제를 위한 어떤 군사적인 공조, 그러니까 예컨대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는 한일 공동 그 미사일 방어에 대한 교전 수칙과 어떤 그 지휘 통제를 같이 융합하게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일본보다 더 앞서 나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다른 행사장까지 찾아간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오늘 저게 외교냐, 구려기지, 저게 무슨 정상회담이냐, 뭐 이런 다 국내 정치 논리로만 지금 이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 여기에 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먹고 그래도 좋다, 그래도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무력 정책법 통과시키고. 저렇게 어떤 그 선제 전술핵 사용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한국의 억지력은 이것은 억지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자유진영의 연대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고 이런 어떤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호해 나가야 된다는 이게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어서 일단 일본에 가서 기어서라도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힘의 우위를 통해 가지고 뭐 굴복을 시킨다. 이게 이제 기본 전략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상회담이 뉴욕에서 그 대참사 완전히 폭망해버리는 전조가 그 전에 나왔던 게 9월 16일 날 나온 그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번 있었던 한미일 안보 수장 하와이에서 있었던 안보실장 회담인데 이 두 개가 전조였어요. 여기서 이제 그 회의는 한국의 강한 압박으로 열린 회의입니다. 미국은 그 시간도 없고.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일본은 이 상황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걸 주저했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보는 시야는 다릅니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한국하고 협력을 해서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일본의 조기 경보기나 레이더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북한은 수평선 넘어 존재하기 때문에 거리상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그 위로 수평선 위로 올라올 때 기다리다 보면은 한 4, 5분이 소요돼요. 그런데 한국은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정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게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죠. 그래서 항상 정보를 달라고 하는 측은 일본이었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 공여국이고 일본은 수혜국이에요.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꾸로 알아요. 특히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얘기하는데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한데 그런데 한국하고는 그럼 왜 협력을 망설이는 거냐? 단 국내 정치 요인 빼고 전략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2018년에 그 일본의 방위백서가 처음으로 주된 위협을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의 주적은 중국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 연설이라든가 일본의 그 외무성이나 방위성 발표하는 것 보면은 우린 중국 정도 상대하는 강대국 정치의 주역이 된 아시아의 어떤 그 중심국까지 북한 정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북한을 이야기하는 건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걸 아예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표방한 나라고 한국은 아무리 보수 정부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해도 중국 얘기가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두들겨 패는 막말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요. 네. 그래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왔을 때 만나준 겁니다. 낸시 펠로시는 안 만나줬어도.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또 대륙을 진동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일본과 중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갖고 논 거예요. 낸시 펠로시를 연맥이는 외교를 해냈으니까. 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자유진영 연대하겠다. 그럼 당연히 그 뒤에 중국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중국 러시아 얘기가. 못 나가죠. 못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또 새가슴이라고. 그렇죠. 못하는. 그래서 뺀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보기에 한국은 아직까지 강대국 정치의 동반자가 아니다. 그러고 자꾸 반도체나 뭐 배터리나 이제 일본이 그 잃어버린 30년에서 그 한국으로 다 넘어갔다. 한국으로 다 넘어갔고 그런 나라가 우리한테 도전하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한국은 조금 불편하고 기어오르고 그리고 저기 중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 하려고 그러면 저 안 들어올 나라다 저게. 그렇죠. 이렇게 그 한 단계 아래로 보는 거니까 마이너 리그에서 노시라. 우리는 메이저 리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북한하고 하는 거는 그건 동네 축구고 우리는 저기 결승전, 월드컵이다. 본선.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식의 서열화된 의식이 이 한국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전략적인 어떤 감각을 구성하고 있고 이번에 유엔 총회 연설이나 뭐나 이래 보면은 그냥 러시아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유엔 개혁해야 된다. 안보리 상임비서국에서 러시아 언제까지 놔둘 거냐? 그건 빼버려라. 일본이 들어가고 싶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들어가고 싶다. 일본이 들어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죠. 이제는 강대국 정치에 한 3, 4년 전부터 일본의 달라진 태도는 이거예요. 이제는 강대국 정치에 내가 명함을 내밀겠다. 나 메이저리그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베부터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굴욕적으로 보여지만은 철저하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따라가주는 외교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 덕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이 이 동북아에서 일본을 이제 패권 국가로 인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국제 정치에서는 이 힘이라는 개념, 힘과 이익의 균형을 국제 질서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힘은 진공 상태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그 힘의 공백, 힘의 쇠퇴 이런 부분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중국은 거울로 오는데 미국의 영향력은 고수준에서 더디게 가고 있고 중국은 너무 빨리 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어디선가 힘의 공백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얀마에서 정변이 일어나고 패전이 되고 할 때 미국의 해결 능력이 이제는 그 상당히 한계에 부딪히고 또 군대가 필요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에서 이제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니까 이 진공 상태는 일본은 본인들이 이거를 선점하고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경영함으로써 다시 아시아의 맹주가 될 수 있는 이걸 이제 레지널 헤게모니라 그래가지고 지역 패권자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제 미국은 어떤 절대적 지구적 패권자가 아니라 역외 균형자, 오프쇼어 밸런서.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데 일본면의 그 부족한 힘을 균형자는 미국이 와서 이걸 갖다가 해주면 이렇게 하면은 힘의 공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 도약 이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우리도 한몫하겠다고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 선의의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사실은 그런 흐름은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진보라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일단은 저기 우리가 비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코드 문제도 한국이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코드나 IPEF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거 갖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것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균형을 잃었고 이래서 이게 조금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치포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안 들어갈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는 동안에 우리 기술 주권과 우리가 애써서 30년 동안 개척해 놓은 시장이 이게 위협받을 수 있는 이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들어간 문제죠. 그렇지만 이건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라는 어떤 그 존재가 지금은 옛날의 일본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은 이미 옛날의 어떤 외교 국방 또 전략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기 하나의 어떤 지역 패권의 조용한 경쟁,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고 이러는데 왜 우리가 일본하고 시급히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이 정부에 결여돼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어떤 속도 조절을 시켜야 되는데 알아서 자기가 저렇게 외교 참사가 벌어지고 알아서 폭망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관리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일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 대통령도 이게 48초라는 건 만나기 싫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미국 대통령이 만나기 싫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정치의 측면, 그다음에 또는 이제 국제 정치의 측면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건 완전히 그 우리 아마추어 외교의 어떤 그 대참사, 이건 외교 참사라고 뭐 언론에서는 다 그러는데 저는 그 표현도 부족하다고 봐요. 국가 참사입니다. 국가 참사다. 지금 이 참사가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주식도 지금 주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신락 같은 희망도 더 걷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국가 참사지 어떻게 이게 외교로 국한될 문제입니까? 그렇죠. 48초라는 그 상징성은 뭐냐? 처음에 대통령실이 해명한 게 언론에 그대로 나간 건 뭐냐면은 다 그렇게 알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갔다 오느라고 뉴욕 일정이 단축돼서 불가피하게 그런 어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정상회담이 애초 예정됐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게 대통령실 설명 아닙니까? 근데 요게 뭐 저도 뭐 상식적으로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사전에 다 짜여진 각본대로 가서 흔히 하는 말로 서명하고 공동 브리핑하고 뭐 이게 기본 형식이 아닌가요? 일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메이드 안 된 상황에서 갔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래고 가면 모르겠는데 한다 그래 놓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명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관계를 보면은 그 유엔 총회나 그때 국제회의 일정이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뉴욕에 머물렀거든요. 시간은 있었네요. 충분했다. 그다음에 다른 정상하고는 정상회담을 했다.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안 만나요? 그다음에 48초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기시다 총리도 갔거든요. 이게 저기 에이즈라든가 뭐 방역을 위한 국제 펀드 조성하는 회의인데 우리는 스탠딩 그 회동 48초를 만나서 했지만은 이 행사 중에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1시간 이상 대화할 수 있죠. 1시간 이상. 그러니까 이게 저기 바이든 일정 때문에 이게 48초밖에 안 됐다는 설명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설명이고. 안 만나준 거네요. 그리고 저기 뭐 인플레 감축법이니 뭐 배터리니 뭐 이렇게 허둥대둥 하는데 의제만 잔뜩 해놨다가 미국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 뉴욕에서 협의할 수가 없거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손에 의해서인지 이게 그냥 48초로 통치고 만 거예요. 그나마도 이게 다른 행사 이거 하느라고 못 갔다고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거의 물 건너간 정상회담을 국내 돌아와서 쏟아질 비난 생각해서 사진이라도 찍자. 이렇게 막판에 이게 급선회된 거라고 봐야지. 이게 그 대통령실 하는 말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정조사감입니다. 이게 국가 참사지 이게. 국가 참사죠. 그리고 처음부터 외교부는 순방 반대였습니다. 이걸 제가 언론에 얘기해서 이게 상당히 며칠 전부터 퍼져나가고 지금 다시 그 저기 갈 시기가 아니죠 사실은 했는데 너무 이게 불안정하고 프로토콜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화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메시지만 내고 맙시다. 심지어 외교부에서는 그런 건의도 있었어요. 그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그런데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고된 참사.
알고도서 당했다. 부지불식간에 터진 사고가 아니라 알고서 당했다. 이 금방 말씀하신 밀어붙였다는 이야기에 예. 밀어붙인 주체는 누굴까요? 자, 외교부자 제쳐놓고 두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안보실장이라든가 차장이라든가 물론 그런 그분들인데 아니면은 대통령 본인의 의지일까요? 뭐 이런 거죠.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 밑에 참모들 내가 니들 말 믿고 왔다가 내가 아주 폭망했다. 내가 쪽팔리게 됐다. 안보실 실장하고 차장은 잘라야 되네요. 잘라야 돼요. 네. 이거 안 자르면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큰 참사 터질 겁니다. 이거 제가 아주 지금 여기서 못 박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제 이야기가 리바이벌 되길 바라요. 이 이데올로그들은 이게 보니까 위험한 게 지금도 참사라고 생각 안 해요. 가가지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러브콜 보내고 성의 보이고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들여 열과성을 다했느냐. 이 자체는 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네. 미국이 우리 지금은 자기들 사정이 안 돼서 우리를 못 만나줬지만 그럼 다음번에 미안해서라도 관계 개선이 더 잘 될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 베이비 저 베이비 바이든 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 그 윤핵관들 중심으로 국회에서 나온 발언들 보십시오. 네.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다 말아먹은 거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눈물 겪게 해가지고 그나마 복원시켜놓고 왔다. 완전히 거꾸로 본다니까. 이게 바로 근본주의의 위험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도한 친미였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청와대 홍보수석하는 브리핑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거 뉴스로 다 듣고 있는데 지금 외신들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이제 언론에 기사가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하나 외신에도 보도된 바 없고, 네. 그다음에 한미 정상 48초 회담 한 언론에서도 써준 거 없고. 욕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이것만 기사가 나왔어요. 퍼졌는데 이것만.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위기냐면은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전후 그러니까 3월 달에 르몽드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저기 미국의 태평양재단, 캐나다의 아시아 태평양재단, 미국의 랜드 연구소 등등해서 제가 한 10몇 군데의 저명한 언론 싱크탱크가 일제히 윤석열에 대한 어떤 기사 내지는 아티클이 나왔어요. 여성가족부 폐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양성평등 부서를 폐지하고 젠더 갈라치기를 하는 한국의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 그다음에 당선된 걸 갖고 또 엄청나게 썼어요. 그랬는데 이게 전부 머리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인수위 시절에 너무 외신의 동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급히 영입한 게 강인선 조선일보 국제부장을 대변인으로 했는데 그건 외신 관리하라고 영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토 정상회의를 갔다 오고 나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당분간 미뤄집니다. 그게 외국에 가서 보니까 여성가족부 폐지했다가는 그러면 한국이 극우 정치로 간다고 아예 써놔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기본이 안 돼 있는 대통령 이런 최근 기사까지 나온 건 다 그때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국제 밉상으로 일단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랜드 연구소의 아티클이 가장 인상적인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 젠더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어떤 성적 갈등을 선거 전략으로 삼은 위험한 대통령은 우리가 기시감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인권과 자유와 보편적 법치를 주장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큰 손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자꾸 정상회의에 목을 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외신 관리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다가 이번 유엔 참사가 이제 조급증과 아마추어리즘이 결합한 어떤 대참사로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 나간 욕설에 대한 외신 기사들은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모든 수준을 뛰어넘죠. 기사를 다 합쳐도 이 정도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뭐 국격의 문제, 한국의 이미지의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미국과의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있어. 왜 그러냐? 네. 미국은 의회가 굉장히 많은 재량권과 그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 의회를 욕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KBS의 워싱턴 특파원이 이제 리포팅은 뭐냐면은 의회 보좌관들하고 다 전화를 돌려보니까 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 뭐고 다 의회 권한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쪽팔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회 권한이다. 그걸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다 F로 시작되는 뭐 for로 번역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취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한인신문만 이 for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조금 낮추더라고요. 또 그나마 또 물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 퍼지고 미국 의회가 보는 거는 우리 보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거 면제 조항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 매우 나쁜 선례를 그것도 다름 아니라 미국 의회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은 제가 알고는 집권한 이래 최대 비상사태예요. 막 되든 안 되든 막 떠들어요. 이제 거짓말도 막 해. 바이든이라고 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어가 뭐야? 바이든은 쪽팔린다. 우리는 이렇게 보도를 봤는데, 네. 그게 바이든이 아니면은, 뭐라 그랬더라? 날리면 네. 쪽팔리겠네. 그럼 누가 쪽팔리다?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네. 쪽팔리겠네. 날리면 쪽팔리겠네. 윤석열 본인이 쪽팔린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가로 안에는 바이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을 이렇게 슬쩍 바꿔치기를 해놨는데 더 이상하거든. 더 이상하죠. 네. 더 이상해요. 네. 완전히 비문이잖아요. 주어가 네. 없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벌거벗은 임금도 문제지만 그걸 옷을 입었다고 같이 거짓말 해주는 신하들도 문제라고. 예.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낳고 참사가 참사를 낳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또 하나 만드셨잖아. 한국 국회의원들 보고 XX 해버렸으니 이제 돌아오면 또 없던 문제도 하나 덤으로 더 얻으신 거 아니야. 미국은 미국대로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참사의 성격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빨리 사과하고 수습하면은 의외로 미국이 이런데 관대해요. 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사고가 자주 터지기 때문에. 예전에 그 부시 대통령도 카메라 꺼진 줄 알고 욕하고 이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바이든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그 기자를 지칭해서 그러는데 이게 나가버렸거든요. 네. 그 기자한테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고 그것은 내가 품격에 맞지 않는 잘못된 말이었으며 당신을 내가 존중하고 이러는데 말은 이렇게 나갔다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랬을 때 미국은 가십거리가 되고 또 그게 해피엔드도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미국 사회에서는 문제는 이거를 자기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심각해집니다. 그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그렇죠. 뭐 도청도 도청이지만은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만두고 두고 보시죠. 이제 미국도 네티즌들이 있고 다 이거 추적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이 벌어진 진실 게임 이거 다 쓸 겁니다. 이게 오히려 미국 사회에 주는 충격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초 회동도 잘못됐지만 그러면서 나오는 또 불평하는 막말이 또 더 문제가 됐고 그 막말에 대해 가지고 얄팍하게 거짓말하는 이게 이제 참사를 계속 부르는 이런 어떤 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죠.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식 사과하는 것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나왔다. 이제 이게 미국 네티즌들 뭐 댓글에 한국의 두테르테다. 사실 필리핀의 그 조폭 출신 두테르테가 되고 나서 그 필리핀의 국격과 어떤 국제사회 위상은 날개 없이 추락했습니다. 언제는 중국에 붙었다가 언제는 또 미국에 붙었다가 그러다가 요리조리하도 줏대 없는 외교에다가 그 국내 정치 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국익의 손실로 이어진 나라가 대표적으로 필리핀인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두테르테가 나왔다. 이게 오늘 또 뭐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이에요. 네. 자, 사과하고 그다음 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문책하고 네. 이런 어떤 그 저 정석에 나와 있는 네. 그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리고 윤 대통령을 내 만나면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그룹 싱킹, 그 집단 사고로 이 참모들을 만든 이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외교안보 다양한 동종교배죠, 완전히. 그렇죠. 이 그룹 싱킹이 된 거는 이건 위기 관리에서 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반대가 없어. 소수 의견이 없어.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구조인데 외교안보는 그런 큰일 납니다. 네. 그런데 어떤 하나의 대통령의 리더십은 위기 때 검증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뻔히 아는 것에서도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앞으로 우발적인 상황 또는 안보 위기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그 어떤 그 리더십이 이게 크게 붕괴되는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기본 외교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적 구성이라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의 균형점은 만들어야 된다. 아니 중국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북한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저기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데 조금 자유주의자들 그의 어떤 입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부 정치학자고. 아니 이 그룹에서 저기 회의하면 누가 감히 아니오라고 반대합니까? 혹시 저기 의원님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실 생각 있어요? 아까서 쓴소리 비서관 같은 거 하라면 네 하죠. 알겠습니다. 악마의 대변인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하는 위해서? 거예요.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저기 의원님이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교 참사에 대해서 조언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좀 긴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최근에 국제 정세를 보는 데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미중 패권은 숙명이고 이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세계는 신냉전으로 간다.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아무리 그렇게 프레이밍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이다. 무슨 뭐 진영 대결이라고 하지만 진영 내에 협조 안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국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이 중요하고 한미 동맹이 가고. 근데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을 봤듯이 뒤통수 때리기. 가로채기, 낭심차기, 뭐 별거 다 나와요. 지금 동맹국들 뜯어서 지금 미국은 일자리 약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있는 건 금리 인상하고 일자리 약탈입니다. 일자리 약탈이죠. 여기에 무슨 동맹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각자 도생, 국익 중심으로 빨리 사고를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자유 얘기한 거, 민주주의 연대 얘기한 이 이데올로기가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의 생존을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어떤 그 아직 저기 오지도 않은 단지 가능성에 불과한 신냉전이라는 담론 프레임은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아무리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다른 점을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연하고 균형되고 열린 자세로 볼 수 있도록 전문성 위주로 대통령실을 개편하시라. 이건 대통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선행되지 않고 계속 온고지 피우면서 내 갈 길 가겠다 이래버리면은 이 참사의 중요한 교훈을 잊지 마시라. 이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또 마지막에 황당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와가지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어가지고 딜에 지렛대로 쓸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은 없는가요? 네, 그게 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걸 카드로 해가지고 바이든을 불러들였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당하고 나서는 야 이거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기업은 더 급해졌거든요. 빨리 미국에 안 가면 이제는 저 미국에서 역차별 당한다는 교훈을 남겨버려가지고 이젠 대통령이 뜯어 말겨도 이젠 업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들여다보려면 미국하고 관계보다도 이거는 명백히 일자리 약탈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한국의 완성차 업체가 5개입니다. 네. 그런데 전부 노사분규예요. 네. 왜? 요즘은 임금 문제가 아니라 고용보장 문제 때문에 노사분규가 붙고 창원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투자하는 그 자동차 공장 1개면은 이 문제 싹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 노사분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동차 업계. 예. 그 공장을 한국에다가만 짓는다면. 네, 네.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가 지금은 오프쇼어링이 아니라 인쇼어링을 얘기하고 있고 내 일자리 지키는 걸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를 이제 미국에 다 져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우리한테는 동맹 강화에는 효과가 있겠으나 결국은 민생의 문제는 일자리의 문제고 우리 밥그릇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아무런 인슈어링에 그 외국으로부터 투자받아온 실적은 없이 내보내는 실적만 있을 때 이거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평가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네. 왜 자꾸 동맹만 강조해서 어떡하실 겁니까? 참 걱정입니다. 자, 오늘 김종대 의원님하고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 외교 참사가 단지 국격과 이미지 손상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참사라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좀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이 정부가 빨리 정신 차려라. 예, 그 말씀을 해준 것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닙니다. 아이고 여기 아주 워낙 점잖게 진행을 해주셔서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네. 예.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